자, 안녕. 반갑다. 통합사회 가르치는 혁명 선생님이야. 만나서 반갑고, 9월 모의고사 해설을 좀 해줄 텐데, 상세하게 좀 알려주도록 할게. 자, 바로 강의를 들어가자. 1번부터 봅시다. 자, 1번 문제는, 동양윤리라는 주제거든. 동양윤리. 그 중에 뭐, 유교, 공자가 만든 유교도 있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가 만든 불교, 그리고 노자, 장자가 주로 얘기했던 도가 사상이 있는데 그 중에 불교 사상이야. 왜 불교인지를 하나씩 읽으면서 검토를 좀 해볼게. 보자. 자, 사람은 다양한 감각을 통해 사물을 지각하고 우리의 어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5가지 감각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같은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탐욕을 부리기도 하고 아니면 배려심을 부리기도 하겠지. 배려심을 보여주기도 하겠지. 나쁜 감정, 좋은 감정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쁨과 같은 긍정적 감정 또는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내 바깥에 있는 사물은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 다른 감정을 표출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거야. 긍정적 감정을 전달하면 좋은 사람으로 인식될 거고 부정적 감정을 전달하면 이상한 인간으로 취급받을 거란 말이야. 그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사물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을 잘못 표현해서 옆 사람을 괴롭힌다는 얘기를 하는 거다. 석가모니는 그런 얘기하는 거야. 결국 내 마음의 수양을 강조하는 거다. 모든 잘못은 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석가모니는 인간의 마음의 도사리는 삼독, 탐욕, 성냄, 성냄이 화낸다는 뜻이야. 어리석음. 내게 아닌데 가지려 한다. 탐욕. 그래서 못 가지니까 질투나고 화가 나서 막 분노를 표출한다. 성냄. 그리고 어리석은 짓을 한다. 막 화를 내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이간질을 하거나 막 아니면 싸우거나 이런 것들이 어리석음. 이 3가지 잘못된 것이 인간의 마음과 인간관계를 망친다고 봐. 이게 석가모니의 이야기고, 그래서 모든 고통의 원인은 내 마음에 있어. 그래서 마음을 경계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현대사회가 부추기는 물질적 욕망. 누가 갑자기 100억, 1000억을 벌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뭐부터 생기니? 탐욕. 나도 갖고 싶다. 뭐 이렇게 되잖아. 내게 아닌데. 그래서 물질적 욕망과 경쟁 속에서 자신의 마음밭을 잘 가꿔야 돼. 또한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해야지. 내가 이 세상 모든 걸 다 내 손에 줄 수는 없어. 만약에 줄 수 없는데 계속 내 거다라고 100억, 1000억이 내 거라고 쥐고 싶어 하면 어차피 가지지도 못하는데 허황된 욕심을 부리면 화가 난단 말이야. 계속.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말란 얘기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지금 여기에 뭐 태어난 것에 감사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지? 그런 것들. 왜냐하면 남에게 화를 내지 않으면 남을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 그래서 더불어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실현된다. 이게 불교 얘기고. 자, 첫 번째 볼게. 이걸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안 돼. 그래, 그러면 감정과 마음을 다 제거하고 로봇, AI, 인공지능처럼 살아야지? 이게 되니? 절대 안 되잖아, 이게. 사람은 이성적 판단도 하지만 감정의 지배도 받아. 자연스러운 감정은 좋은 거 아니니?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 감정, 친구에게 우정을 베풀고 싶은 감정은 좋은 감정이야. 결국에 고통의 근원인 이 감정을 모두 제거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감정을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돼. 제거는 아예 감정 자체를 없애버리라는 얘기가 돼. 그래서 말이 안 되고, 자, 그 다음 2번째. 세속적 욕망의 성취를 통해, 이 말이 좀 틀리지 않았니? 세속이라는 건 이 현실에 눈앞에 보이는 이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삼독을 소멸시키는 게 아니야. 아니야. 나의 어떤 마음을 수양하고 내가 이제 열반적정, 특히나 이제 해탈하기 위해서 나를 정진하고 나를 수양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삼독을 소멸시키는 거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삼독을 소멸시킨다? 이런 개념이 아니야. 세속적 욕망은 쉽게 얘기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자, 3번. 경쟁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그냥 숲속에서 혼자 살자. 뭐 이런 얘기도 또 아니야. 불교의 컨셉은 옆 사람에게 잘해줘야 돼. 내가 옆 사람이 존재하니까 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자신과 타인이 둘이 아니다. 자신과 타인이 둘이 아니다. 이걸
자타불이, 한자로 자타불이.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다. 자비.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라. 즉 혼자 살지 말고 옆에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배려하면서 살아라. 자비. 자, 그래서 결국 여기는 틀렸고 4번. 내 마음을 다스려. 좋은 방향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여기 써 있잖아. 그지?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야. 답 4번이고. 자, 5번 볼게. 분노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아니라 외부 상황을 통제한다? 이상한 행동이지. 그지? 내가 잘못의 근원이다. 내 마음을 통제하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조금만 좀 보충을 해주면, 자, 뭐 그냥 읽기 자료처럼 한번 그냥 보기만 하면 될 것 같아. 쓸 필요가 있을까 싶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놓은 거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연기적 세계관이야. 연기는 나와 남이 다 연결돼 있어. 나와 남이. 그래서 예를 들어 봐. 산속에 혼자 살면 얼마나 무섭고 외롭니. 옆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심적 안정이 생기고, 그리고 뭐 혼자 있으면 뭔가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있는데 옆에 여러 집이 있다 보면 뭐 범죄 위험도 현저히 줄어들지. 간접적으로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아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옆 사람에게 감사해라. 혼자 여행 가는 것보다 친구랑 여행을 같이 가는 게 더 즐겁지 않니? 뭐 이런 거랑 똑같아.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해라. 이게 연기적 세계관, 불교의 세계관이고, 모든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생겨난다. 원인, 쌀 한 톨. 이게 원인이면 조건, 사막에 심으면, 모래밭에 심으면 쌀이 안 자라. 아무리 잠재력이 있어도 모래밭에 심으면 안 자래. 내 주변 환경이. 근데 봐, 내가 쌀 한 톨을 비옥한 토양에다가 심으면 잘 자라. 그건 쌀의 노력이니? 쌀을 둘러싼 외부의 비옥한 토양이 쌀을 키워준 거야. 마치 옛날에 무슨 어떤 영화 배우가 나는 밥을 떠먹기만 했습니다. 밥상을 다 차려주신 분들 덕분에 내가 돋보이는 것 뿐이에요. 이게 불교적 사고방식이야. 그래서 항상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관련되어 있으니까 조건에게도 감사해라. 이런 얘기다. 자, 고정된 실체는 존재하지 않고 이거야, 이거. 모든 것은 서로 상호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그리고 나와 관계를 맺는 것을 다 소중하게 여기는 자비의 마음을 베풀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결국 옆 사람에게 잘해줘라가 불교의 이야기야. 뭐 가볍게 읽어보면 되고. 자, 그래서 1번의 답 4번. 2번 문제로 갈게. 2번 문제는 2단원에 등장하는 거야. 통합사회 2단원. 자연재해인데, 자연재해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우리나라에 많이 발생하는 게 태풍이지. 태풍은 땅 밑에 있는 어떤 작용 때문에, 지하의 작용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지상의 어떤 공기덩어리의 작용 때문에 생기는 거지. 그지? 근데 얘는, 지진은 우리가 밟고 있는 땅 밑에서 뭐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래서 발생하는 거 아니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 자, 보여줄게. 이 재해라는 걸 조금 잘 보여준다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기상재해와 지형재해 두 개로 나뉘어. 그래서 말로 좀 해줄게. 기상재해는 홍수, 가뭄, 폭설, 폭염. 누가 봐도 뭔가 태양의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지. 태양이 수증기를 끓여서 비를 막 뿌리면 홍수잖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 열대 저기압이 등장하는데, 열대 저기압, 이게 태풍이야. 그래서 열대지방에서 또는 아열대지방에서 생겨서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지. 그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한참 남쪽 필리핀 해상 쪽에서 생겨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향해 오는 게 태풍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17m/s 이상의 속도여야 태풍이라고 한다. 항상 진행 방향 기준으로 오른쪽이 좀 위험해. 그래서 서울 쪽보다는 부산 쪽이 좀 더 위험한 거야. 항상 이게. 자, 그런데 여기는 지형재해는 지진, 땅 밑에 마그마와 지각의 어떤 영향으로 생기는 것들이지.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 가는 지진이고 나는 태풍인데 1번이 답인데, 건물에 이런 용어 좀 기억할까? 내진설계. 내진설계는 지진을 감내하고 지진을 견디는 설계다. 땅을 파, 그런 다음에 시멘트와 기둥을 쭉 올려서 집을 지으면 땅과 건물이 딱 붙어 있잖아.
그러면 땅이 흔들리면 건물이 이렇게 하다가 꺾여, 그냥. 건물 뿌리까지 같이 흔들려서. 그러다 위에서 뚝 끊어지거나 이런 대참사가 일어나지. 어떻게 하냐면 땅을 파. 그런 다음에 이 땅 밑에 달아도 되고 중간층을 달아도 되는데 용수철 비슷한 느낌의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땅과 건물을 좀 분리시켜. 그래서 땅이 움직여도 용수철이 좀 완충작용을 해주게끔. 그러면 건물이 이렇게 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자로 옆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멈추게 돼. 이게 내진 설계 방식인데, 뭐 아주 고층 빌딩은 중간층 정도의 내진층을 따로 만들어서 집은 없고 그냥 뭔가 스프링 용수철처럼 생긴 그런 것들을 달아서 서로 이렇게 꺾이지 않고 엇갈리게 이렇게 흔들리게. 일자로만 흔들리면 안 꺾이니까. 그렇게 만드는 방식이 내진 설계야. 알지? 물론 이렇게 하면 진동은 좀 커지지만 건물이 붕괴될 우려는 거의 없어. 자, 그리고 두 번째, 열대 해상에서 발생해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건 태풍이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열대 저기압 태풍. 자, 세 번째, 여름보다 겨울에 자주 발생한다? 그러면 잘 봐. 태풍은 보통 여름에 발생해.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발생해.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좀 강력한 태풍은, 물론 그 전에도 몇 번 와. 강력한 태풍은 늦여름인 8월 정도에 많이 와. 8월에서 9월 이런 때 많이 온다. 10월까지. 그래서 어쨌든 겨울보다는 여름. 알았지? 그리고 지진은 뭐 때가 없어. 그냥 갑자기 와. 그러니까 무슨 계절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자, 그 다음 대기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건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두 글자로 뭐라고 하지 이거? 아, 오늘은 뭐 날씨가 좀 이상하네요. 뭐가 있어서 그럽니다. 황사. 황사 현상 때문에 그래. 보통 봄에 이런 일이 많이 생기지. 그래서 서해안 쪽이 미세먼지가 좀 심각하고 동해안 쪽은 좀 괜찮다. 자, 그 다음 가는 기후적, 나는 지형적인데 이 두 개가 바뀌었지. 답이 1번이야. 3번으로 갈게. 산업화 도시화라는 건 통합사회 3단원의 주제인데 하나씩 보자. 산업화라는 건 공장이 많아지고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산업이 고도화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다. 보통 정보화보다는 이제 산업화라고 하는 게 좀 먼저 발생해. 산업화가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과 관련된 정보화가 생기는데 여기서 우선 산업화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도시화는, 산업화는 필연적으로 회사가 몰려있는 곳이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 도시화.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을 도시화라고 하는데 도시화가 필연적으로 같이 발생해. 자, 하나씩 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트를 짓고 뭉쳐서 살다 보니까 촌락엔 사람이 없고 도시에만 사람이 많은 이촌향도 현상이라는 게 예전에 많이 생겼지. 지금은 이제 외곽으로 좀 빠져나가는 교외화가 좀 있지만 하나씩 보면, 이러다 보면 우리가 아파트의 옆집 사람하고 딱히 대화할 일은 없어. 그냥 눈인사 정도 하고 가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 뭔 얘기야? 공동체와 집단보다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좀 커질 수밖에 없어. 너무 많아, 아파트에 사람이. 우리 아파트 위에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사람이 한 명, 두 명만 있으면 당연히 친하게 지내겠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누구와 좀 친해지는 게 좀 껄끄러워질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예 체크가 돼야 되는데 아니 오니까 틀렸고. 두 번째,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증가로. 2차 산업은 무언가를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제조업을 얘기하는 거야. 초콜릿을 만든다거나 가전제품을 만든다. 제조업. 그리고 3차 산업, 대표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야.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건, 물고기를 바다에서 낚시해서 잡으면 1차 산업. 그지? 그리고 잡은 물고기를 통조림으로 제조하면 2차 산업. 참치로, 참치캔. 그리고 그걸 편의점에서 판매하면 3차 산업이다. 쉽게 얘기하면. 알았지?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 산업화가 됐다는 얘기니까 직업이 다양해지고 세분화 전문화가 되었다. 맞지? 세분화라는 건 잘게 쪼개졌다. 잘게 쪼개졌다. 그리고 전문화도 더 잘게 쪼개지고 그 하나의 직업에 몰두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산업화의 특징이기도 해. 그래서 답이 니은이 맞고, 디귿 볼게. 주거, 아파트, 업무, 회사, 상업, 백화점, 그리고 여가생활, 호텔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다양한 공간으로 쪼개졌다. 이게 이제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각자의 어떤 직업들이 세분화되면서
건물의 모습도 좀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예, 맞고. 답은 3번이고, 네 번째 볼게.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여기까지는 맞아. 시가지의 면적이 확대되면, 시가지가 뭐죠?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의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자연 상태의 흙이 아니라 거기를 포장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증가하면서 확대하면서 토지 이용의 집약도. 예를 들어 요만한 어떤 100평짜리 토지가 있으면 거기에 1층 건물을 지으면 집약도가 1이지. 그런데 2층 건물을 지으면 집약도가 2배 늘지. 아파트를 20층 지으면 집약도가 20배 늘겠지. 당연히 집약도가 높아져. 토지 이용의 집약도. 답이 3번이다. 자, 4번 문제로 갈게. 4번 문제는 우리가 1단원에서 보게 되는 주제인데 행복의 조건이라는 주제야. 행복해지려면 4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만 한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이라는 4가지 주제를 좀 볼까? 여기다가 좀 써놨어. 보자. 첫 번째, 질 높은 정주 환경이 있어야 돼. 뭔 얘기야? 우리 집, 내가 너무 좋은 집은 아니지만 내가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내 집이 있어야 되고, 내 집 주변이 범죄의 위험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되고, 또 교통의 편리성, 또 어떤 상업시설들이 있어야 되는 질 높은 정주 환경이 있어야 되겠지. 자, 두 번째는 돈이 많을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는 있어야 돼. 그래야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이지. 돈이 없으면 불행해지는 건 사실이잖아. 돈이 너무 많아서 행복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적정 수준은 있어야 그 다음 걸 생각하는데, 돈이 아예 없으면 돈만 생각하게 돼서 불행해질 수 있어.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이 스스로 권력자를 선택하는 민주주의, 국민주권, 이런 것들이 실현이 돼야 되겠지. 그지? 권력자가 국민을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국민이 권력자를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상태. 네 번째가 도덕적 행동과 성찰하는 자세라는 건 뭐냐면 옆 사람과 잘 어울러서 지내야 된다는 뜻이야. 알지? 그래서 이 4가지가 있어야 행복하다. 자, 보자. 첫 번째, A국은 동그라미 국으로부터 독립했지만 권위주의 정권이 수립돼요. 권위주의는 민주주의의 반대말이야. 그렇지? 권력자가 횡포를 부리는 정권. 국민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 과정에 참여할 방법이 없어진 국민들은 무력감이야. 우리 국민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 그럼 정치적 무관심에 빠지게 돼. 어차피 뭐 안 되는데 뭐 이러면서. 그리고 고통에 시달린다. 자, 두 번째. B국의 세대별 행복 지수를 분석한 결과 청년층과 노년층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어. 왜 그럴까 했더니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심각한 취업난. 이게 취업난 그러면 도대체 행복의 조건 4가지 중에 뭐랑 관련이 있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얘들아 잘 봐. 취직을 못하면 뭐가 없어? 매달 받는 월급이 없어. 돈이 없어. 그러면 경제적 안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렇지. 그래서 불행한 거야. 경제적 어려움 또는 노년층은 부족한 생활비와 복지 정책이 수립돼야 노년층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지. 노년대는 대부분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직업이 없고 소득이 없어. 하지만 소비는 계속 있어. 소득이 없어. 그러니까 소비는 이만큼, 소득이 줄어드니까 힘들어서 국가가 그걸 좀 도와주는 방식이 복지 제도의 방식이야. 어쨌든 답이 그래서 니은 리을인데 하나씩 왜 틀린지 보자. 기억. 가를 통해 주권을 회복하자. 뭐 그럴듯할 수도 있어. 행복을 보장하는 유일한 조건은 아니지. 조건이 4개 더 있지. 그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질 높은 정주 환경도 있고 경제 안정, 도덕도 있기 때문에 오직 민주주의만이 답은 아니다. 자, 물론 있어야 되는 필요한 조건인 필요 조건이긴 하겠지만. 두 번째, 가를 통해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실현이 행복의 유일한이 아니라 그냥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뉘앙스가 이렇게 써 있으면 맞는 말이야. 니은은 맞고, 디귿을 보면 나를 통해 노년층의 행복 지수는 사회 제도와 무관한 게 아니라
사회가 케어를 해줘야 돼, 노인을. 복지제도의 형태로. 그래서 우리 실제로 65세 이상의 저소득, 소득과 재산이 별로 없는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이라는 형태로 한 20만 원 이상의 돈을 줘. 매번 좀 달라지긴 하지만 월에 그렇게 노인분들에게 지급해주는 제도, 복지제도 중에 하나다. 자, 네 번째, 나를 통해 경제적 안정이 청년에게도 필요하고 노년의 행복에도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겠지. 그지? 답이 4번이고, 경제적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뭐 교과 개념을 조금만 좀 볼까? 뭐든지 모의고사도 교과서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요약을 좀 해왔어. 자, 먼저 첫 번째, 고용 안정, 취직이 안 되면 경제적 안정은 이룰 수가 없어요. 실업자와 비정규직의 격차 감소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일 자체를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여러 방식들. 자, 두 번째,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노인분들에게 주는 기초연금이나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막 힘들어서 소년, 소녀 가장인 안타까운 그런 청소년들이 있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기도 해. 그래서 이런 방식, 일정 소득. 세 번째,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복지제도와 네 번째, 경제적 빈부격차를 좀 줄이려는 노력들을 한다. 뭐 부자에게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많이 받아오는 누진세 제도를 해서 그렇게 부자에게 많이 받아온 세금을 가난한 사람의 복지에 활용하는 이런 방식을 택하기도 해. 이게 다 경제적 안정을 위한 노력이야. 나만 잘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국민과 다 같이 잘 살아야 되기 때문이지. 자, 보자. 그리고 이제 5번으로 갈게. 케이블카 논쟁인데, 케이블카를 만들면 케이블카가 지나다니는 곳에 계속 기둥을 박고 뭔가 자연 상태를 좀 훼손을 해야 돼. 그리고 나무 같은 것도 좀 잘라야 되겠지. 앞에 걸리적거리는 것들. 그러면 이런 걸 만들면 인간은 산을 쉽게 올라가니까 좋겠지. 하지만 거기 살고 있던 동물, 식물, 미생물에게는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왜 동물, 식물, 미생물까지 신경을 써야 되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처럼 인간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이야. 그지? 인간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그런데 요새는 이런 사고방식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지. 왜? 지구온난화 들어봤잖아. 지구가 망하면, 망하진 않지, 지구는. 지구는 영원히 살겠지. 근데 지구가 인간 생존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게 되잖아? 그럼 인간이 다 죽어. 결국 우리에게 돌아와, 이게. 환경을 오염시키면. 그래서 우리는 생태중심주의적 사고방식, 인간과 생태계의 공존과 조화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 여기처럼 이거야. 자연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인간의 도구적 가치와 인간의 수단적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한 어떤 수단이 되는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자연은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살아갈 가치가 있고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살아갈 가치가 있으니까 아무 이유 없이 함부로 훼손하지 마라. 뭔가 훼손을 하게 되더라도 공존을 추구하면서 해라. 이런 것들이 생태중심주의적 입장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답을 보면 여기서 봐. 이 독해 문제와 관련되기도 하는데 여기 두 번째 줄에 케이블카 설치로 인해 경제적 이익은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긴 해. 그러니까 1번 선지에 케이블카 선지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라는 주장을 하긴 했으니까 맞아, 우선 이건. 그런데 2번에 읽어볼게. 갑은 자연이 인간을 위해서만 존재. 인간 밑에 있다 이런 뜻이잖아. 이건 인간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이야. 자연을 막 함부로 훼손해도 된다는 예전 근대 사상가들의 입장이지. 인간은 자연을 개발할 권리가 있다. 이거는 갑이 아니라 막 극단적 인간중심주의적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을에 가까워. 을에 가까워. 그냥 가까워 정도가 맞아. 완전 딱 들어맞는 건 아니야. 답이 2번이고 나머지 이제 을은 인간중심주의.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을은 인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연환경을 이용할 권리가 인간에게 있다.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이고 자연의 주인이기 때문에 라고 주장하는 게 인간중심주의야. 자, 그리고 5번 갑과 을 모두 케이블카 설치로 자연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지만 그냥
받아들여라, 그런 게 인간중심주의 을이고, 아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게 갑이 되는 거지. 답이 2번이다. 6번 문제로 가면, 6번 문제. 다음 자료는 지역조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가 어느 관광지를 가잖아. 제주도 같은 데 가면 맨 처음 뭐 하니? 제주도 가서 뭘 조사하지? 화산을 조사할까? 아니면 용암 동굴을 조사할까? 아니면 제주도에 지금 많이 생긴 관광지를 조사해 볼까?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어떤 방식들이 있을 거 아니니? 또는 주상절리를 한번 직접 체험해 볼까? 왜 만들어졌는지 이런 생각들을 할 거 아니야. 맨 처음에 조사 주제를 선정하겠지. 그런 다음에 가기 전에 뭐부터 하지? 루트를 막 찾을 거 아니야. 공항에서 내려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가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과연 조사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지를 막 따지고 생각해보고, 그 지역 주민들을 만난다면 뭘 물어봐야 될지를 우리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해서 조사를 먼저 하겠지. 다 그러잖아. 스마트폰으로 하든지. 이게 이제 실내 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쭉 타고 제주도에 탁 내려서 탁 내렸어. 그런 다음에 그 지역을 가서 실제 주민들을 만나서 면담도 하고, 내가 설문조사를 하고 싶다면 설문지를 작성한 걸 이렇게 혹시 이거 1, 2, 3, 4, 5번 중에 좀 잘 읽어보고 체크 좀 해주시겠어요? 하고 이렇게 비타고백 같은 거 하나씩 주면서 이렇게 야외 조사를 한 후에 여러 가지 한 설문지가 모이면 그걸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겠지. 이런 방식이야. 자, 그러면 지리정보의 수집의 파트에서 여기 조금 이제 자세히 좀 볼게. 보자. 지리정보를 수집할 때 먼저 실내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야외 조사를 해. 실내 조사 먼저, 야외 조사 나중.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만 얘기하면, 보통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너무 전문적인 지식은 인터넷에 찾기가 좀 힘들어. 있긴 있겠지. 그래서 보통 도서관을 가거나 또는 해당 관청의 협조를 구해서 해당 관청 사이트를 들어가 보겠지. 그래서 이제 문헌이나 통계 자료를 수집하는 이런 방식들. 이게 실내 조사고, 여기에서 실내 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설문지를 제작하는 건 실내 조사야. 우선 설문지를 제작한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설문지를 그냥 작성만 한다. 이런 거지. 워드 쳐가지고. 그 다음에 야외 조사를 해서 실제 설문조사를 하고 지역 주민을 대면 접촉을 해서 대면, 얼굴을 맞대는 면담을 하겠지. 그런 후에 지리 정보를 분석해서 뭘 만든다? 이런 통계표를 만들겠지. 통계표. 그지? 통계표나 지도 같은 걸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도가 이런 식이야. 자, 내가 하나씩 보여줄게. 그냥 조그맣게만 보여주면, 첫 번째 지도는 이렇게 인구 밀도 같은 거나 어디에 뭐가, 예를 들어 제주도가 그 승마하는 데가 많잖아. 말 농장이 많거든. 말 농장 분포도 이러면서 어느 지역에 밀집해 있는지 지도를 가지고 전묘도라고 하거든. 이걸 전묘도의 형식으로 집어넣거나, 또는 뭐 도형을 만들어서 도형의 크기를 가지고 양을 비교하고, 이 지역은 요만하고 이 지역은 이만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항목을 나눠서 세 가지 항목의 퍼센트를 매기는 이런 게 도형 표현도. 자, 세 번째가 왔다 갔다 하는 이동을 보여주려면 유선도를 택해. 유선도. 네 번째는 기온 같은 걸 분석할 때 등치선도. 그래서 같은 수치를 연결한 선, 보통 기온 측정할 때 이래. 다섯 번째가 여러 단계를 구분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눠버리는 방식이 단계 구분도다.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지역정보 분석 및 정리를 하고, 이걸 가지고 지금의 선생님처럼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 그 발표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겠지. 자, 그래서 6번 문제를 하나씩 보면, 먼저 전통시장의 위치나 교통망, 상점 수 등을 인터넷을 활용해서 조사한다. 그럼 무슨 조사라고 하지 이걸? 실내 조사구나. 실내 조사. 그리고 좀 큰 글씨로 할게. 두 번째,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지. 그리고 설문조사 자체를 하면 이게 야외 조사가 되겠지. 야외 조사. 그 다음에 이제 도표나 그래프, 방금 전에 봤던 것들로 표현하면 분석하는 단계겠지. 그래서 답이 1번이다. 1번. 넘어갈게. 7번 문제를 보면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니? 무슨 테슬라 자동차도 있고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있잖아 지금.
그러면 내가 핸들을 붙잡고 이게 자동차가 가려면 발로 악셀레이터라는 걸 밟아야 돼. 이렇게 악셀을 밟으면 쭉 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추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핸들을 조정하는 거거든. 뭐 다 알겠지만, 그런데 초창기의 자율주행은 악셀을 안 밟고 그냥 핸들만 움직이면 돼. 그런 게 이제 초창기야. 그리고 앞에 뭐 장애물이 있으면 싹 멈추는. 두 번째는 뭐냐면 요새는 이제 핸들마저도 가만히 냅둬.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이게 위험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인공지능이 알아서 이제 장애물을 피하고 차선을 읽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인데,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세팅을 좀 해야 돼. 이렇게 돌발 상황이 생기잖아. 갑자기 이 사람들이 횡단보도에 급작스럽게 뛰어왔어. 갑자기 거의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가는데 갑자기 나왔어. 그러면 이 자동차 안에 달려있는 인공지능 입장에서도 분명히 지금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 사람들을 치게 돼 있다. 4명을 부딪히게 돼서 이 사람들이 큰 상해나 또는 심지어 사망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얘는 선택을 해야 돼. 우리가 미리 프로그램 값을 세팅해 놔야 돼. 이런 상황일 땐 그냥 가서 부딪혀라. 이 사람들 잘못이니까. 이런 게 첫 번째 입장. 하지만 4명이나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거잖아. 그런데 아니다. 핸들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꺾어서 이 많은 수의 인원보다 적은 소수의 인원을 다치게 해라. 이런 둘 중에 하나, 1번이냐 2번이냐 또는 3번이냐를 택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다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횡단보도 건너지도 않은 소수를 희생시킬 것이냐.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게 공리주의라는 입장이야. 윤리적 입장 중에. 그런데 아니다. 무조건 잘못한 사람이 책임지고 모든 인간의 생명은 다 동등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잘못이 없고 여기 잘못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라. 이런 게 칸트의 입장이기도 하다. 그래서 윤리적 관점을 통해서 뭘 한다? 가치 판단 논쟁이 생겨. 그리고 사회적 관점을 통해서 사회 제도적 해결책을 얘기하겠지. 저럴 때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 자, 그래서 이 주제는 1단원에 나오는 주제인데, 1단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한 얘기다. 시간적 관점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과거와 현재의 인과관계 또는 현재와 미래의 관계성,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지금 발생한 일이 과거의 어떤 일과 서로 인과 원인 결과로 연결돼 있다. 그걸 찾아보자. 이런 게 시간적 관점이야. 공간적 관점은 이 지역과 저 지역을 비교하면서, 그래서 이 지역은 이게 있는데 저 지역은 이게 없다. 이 지역과 저 지역은 둘의 공통점이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지. 자연환경이 똑같지만 뭐 기후는 뭐 좀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거. 지형은 똑같지만 기후가 다르다. 이런 입장들. 자, 세 번째, 사회적 관점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입장이고, 네 번째, 윤리적 관점은 방금 전에 봤듯이 규범적 방향성,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킬 것인지 아닐지를 정하는 그런 방식이야. 그랬을 때, 자, 1번부터 좀 볼게. 1번. 지역별, 연도별 자율주행 자동차의 구입 현황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조금 애매하게 써 있긴 하지만 어쨌든 윤리적 관점은 아니거든. 윤리적 관점은 정당하다, 부당하다, 올바르다, 잘못됐다,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써 있어야 돼. 바람직하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는 지역별이 나오면 아무래도 공간적 관점에 좀 가깝고, 연도별이 나오면 시간적 관점에 가까운 약간 뒤죽박죽 되어 있는 선지여서 우선 윤리적 관점은 아니야. 그래서 오답이고, 두 번째,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행하기 어려운 공간적 특징을 분석한다. 우리는 지금 윤리와 사회적 관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음. 틀렸고. 3번, 자동차의 역사적 발전 과정은 시간적 관점이야. 누가 봐도 이제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했는지를 보는 거니까. 네 번째 보자. 니은은 사회적 관점을 찾는 입장인데,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합한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찾는다. 이게 누가 봐도 사회적 관점의 이야기다. 답이 4번이다. 5번에 있는 이 기후와 지리적 환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연환경이라는 거거든. 나를 둘러싼 환경은 나를 둘러싼 공간이기도 하니까 공간적 관점이라고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답은 4번이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로 가볼게. 8번 문제는 답이 4번인데, 8번 문제 4번인데 하나씩 보자.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 지구온난화는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지.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들어왔는데 지구가 반사를 해야 되는데 반사해서 우주로 빠져나가야 될 에너지가 이산화탄소에 틱 막혀서 다시 내부에 갇혀버리는,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온실효과처럼 지구에도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 이걸 지구온난화 효과라고 하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증가해서 발생하는 일이고, 이산화탄소는 왜 증가하냐면 우리가 화석연료를 많이 떼서 그래. 그래서 발생한다고 보면 돼. 물론 다른 여러 원인도 있다고는 하지만 인간이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주된 인위적 요인, 자연적 요인은 우리가 뭐 건들 수 없잖아. 인간이 노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구 온도가 빨리 높아지지 않는 걸 막기 위한, 지구 온도가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무엇이 있을까? 화석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거지. 이 증가하는 게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교토의정서라는 걸 채택하고 2015년에 파리 기후협약을 채택했는데, 왜 이렇게 두 번이나 했냐면, 첫 번째, 이건 두 번째야. 1992년에 원래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걸 한번 했거든. 근데 교토의정서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파리 협약에서 보완한 거다. 볼게. 뭐냐면, 내용을 좀 보여주면, 자, 교토의정서와 파리 협약을 조금 짧게 요약해놨어. 보자. 교토의정서는 1997년에 채택한 거고, 주요 선진국 37개국이 모인 거야.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이자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 국가가 37개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 얘네가 줄인다고 나머지 국가가 화석연료 매연 뿜어대면 지구온난화가 줄어들겠니? 절대 그러지 않잖아. 그게 우선 첫 번째 문제고, 전 세계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 두 번째, 만났더니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이라고 하겠지? 거기와 선진국이 있는데 서로 자기 얘기만 해. 선진국은, 야, 개발도상국, 너네 왜 이렇게 시꺼먼 매연을 공장에서 뿜는 거야? 왜냐면 개발도상국에 공장이 많잖아, 공장. 선진국에는 지금 공장이 많지는 않거든? 공장을 다 이전했으니까. 선진국은 공장보다는 서비스업 이런 게 많잖아. 그러니까 선진국은 옛날에 한 200년 전에는 정말 많은 매연을 뿜다가 지금 이제 와서 시꺼먼 매연을 별로 안 뿜고 있어. 그러니까 선진국은 우리는 지금 매연을 뿜지 않는다. 이런 얘기만 주구장창 해야 되고, 개발도상국은 우리는 옛날에 지구 환경을 파괴시킨 범인들이 아니다. 옛날에 니네가 파괴시켰지. 우리는 매연 뿜은 지 기껏해 20, 30년밖에 안 됐다. 너는 200년이나 뿜었잖아. 왜 지금 내가 뿜고 있다고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게 개발도상국의 입장이었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돈이 많은 선진국이 좀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선진국만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는 의무를 부여했는데, 이게 좀 비현실적인 게, 그러면 공장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공장에 있는 그 매연 정화 장치를 다 달라고 하면 지금 선진국의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겠니? 비용이 늘어나고 우리 물건 안 팔린다 이러면, 원래 1,000원에 팔던 물건이 매연 정화 장치를 집어넣으면 1,500원에 팔아야 되니까 원가가 올라가니까, 이러면 저개발국 물건하고 경쟁이 안 된다 이러면서 극렬히 반대하니까 그냥 선진국도 대부분 다 탈퇴해버렸어. 그래서 실행이 안 된 거지. 물론 이제 탄소배출권 거래제라는 제도를 최초로 고안해냈다는 점은 좀 칭찬받을 일이지.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딱 정해놓고 저개발국 이만큼, 그리고 선진국 이만큼 해서 서로 남는 탄소 이 배출권을 이렇게 사고 파는 그런 제도야. 밑에 있으니까 설명해 줄게. 어쨌든 이래서 교토의정서를 채택했지만 실현이 안 돼. 그냥 말뿐이었어. 이러다가 수많은 이 기후변화의 피해, 우리가 이제 자연재해를 많이 맞다 보니까 전 세계 195개국이 야, 지금 지구온난화 심각한 것 같다. 다시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 파리에서.
2015년에 맺어진 파리협약이야. 이 파리협약을 통해서 지구가 이제 산업혁명 이전, 산업혁명하고 비교해서 1.5도 이내로 좀 제한을 하자. 지구 온도 상승폭을. 이걸 넘어가면 막 가속도가 붙어서 지구가 큰일 난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주장하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선진국도 잘못이 있고 개발도상국도 현재 잘못이 있으니까, 얘는 옛날에 잘못했고 지금 얘는 현재 잘못했으니까 둘 다 책임을 져라. 선진국이 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추가한 거야. 자, 밑에 볼게.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관련된 얘기들인데 교토랑 파리 기후협약에 관련된 내용을 선지에서 물어보는 거야. 하나씩 보자. 지구온난화가 기억인데, 지구온난화가 된다는 건 겨울이 길어지는 거야, 겨울이 짧아지는 거야? 지구온난화. 겨울이 짧아지는 거지. 그럼 겨울이 짧아지는 건 어떻게 돼? 한 11월부터 겨울이었던 게 12월부터 겨울인 걸로 좀 늘어날 것이고, 아니 뒤로 밀릴 것이지. 밀리겠지. 그리고 원래 한 3월까지 겨울이었는데 2월까지만 겨울로 줄어버리겠지. 그러면 우리는 꽃은 언제 피니? 봄에 피지. 봄이 좀 빨라지지. 계절 1, 2, 3, 4, 5 이러면 원래 4월, 3월 말 이때 피던 게 3월 초에 피거나 2월 말에 피는 이런 방식으로 봄꽃의 개화, 꽃이 피는 시기가 늦어지는 게 아니라 빨라져. 앞당겨져. 그래서 틀렸고, 니은의 주요 원인은 산업화와 인구 증가다. 맞아. 인구가 많아지니까 막 가정용 보일러 떼면서 빵빵 이렇게 막 매연이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 디귿. 이게 중요하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한 게 교토의 정서야. 파리협약이 아니라. 그래서 약간 교묘하게 이제 말을 좀 바꿔놓은 거니까 틀렸고. 자, 그 다음 리을의 사례에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있다. 그래. 정부 차원의 노력인데, 선생님이 이제 필요한 자료를 하나 좀 보여주려고 학생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이런 식이야. 약간 규모가 작은 기업이지. 그리고 규모가 큰 기업이지. 여기가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야. 큰 기업이. 그러면 배출 허용량이 이만큼 있어. 배출 허용량을 똑같이 줘. 그리고 실제로 장사가 잘 안 되는 A 기업은 실제 배출은 파란색만큼 하고 녹색만큼 거래권이 남지. 이번 연도는 요만큼만 배출하면 끝이다. 남는 이 탄소 배출권을 어디다 팔아? 대기업한테 팔아. 팔면 요만큼 얹어져서 실제 배출을 이만큼 더 할 수 있어. 물건을 많이 만들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또 여기에서 물건을 더 만들어야 돼. 그러면 다른 기업에서 또 사오면 돼. 그러면 B기업은 열심히 물건을 많이 만들게 돼서 좋고 돈을 버니까, A기업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돈을 버니까 좋고,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다. 이게 탄소 배출권 거래제다. 우리나라도 2015년 파리협약 이후에 우리도 이제 동참을 했어, 이거. 그래서 답이 4번이야. 자, 9번은 사이버 레카라는 건데, 근데 이런 얘기는 이제 들어본 적은 없었는데 얘기 보니까 좀 심각하더라고. 그래서 사이버와 레카의 합성어.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은 레카가 오잖아. 레카라고 부르는 게 와가지고 어때? 쭉 달려와. 어딘가에 있다 갑자기. 그런 다음에 견인고리 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가잖아, 우리. 그런 것처럼 뭔가 이 이슈가 발생하면 그 자동차 주변으로 몰리는 레카처럼 몰리는데, 레카는 자동차를 도와주려고 오겠지만 사이버상의 레카는 남을 헐뜯으려고 오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재빨리 영상을 만들어서 막 게시하고 조회수를 막 올리는데, 이게 좋으면 모르는데 안 좋은 쪽으로 자극적인 영상을 올려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막 벌이게 되는 거지.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게 사이버 레카의 문제이고, 이러면 결국에 어떤 문제냐면 허위 정보가 생길 우려가 있어. 급하게 그냥 조회수가 곧 돈이니까 허위 정보 유포를 해서 그냥 돈을 벌자, 막 거짓말이어도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든다든지, 또는 누군가의 개인 신상을 털어서 개인정보 유출을 할 수 있는 이 디귿과 리을이 가장 심각한 문제고, 나머지 기역, 니은은 정보사회의 문제점일 수는 있겠지만 관련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답이 5번이다. 자, 10번을 볼게. 세상은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흘러간단다. 지금은 정보사회겠지. 그러면 둘의 차이가 뭔지 볼게. 제조업은 주로 2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어. 그러니까 2차 산업이 많다는 건 A가 산업이고 여기가 정보겠지.
그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런 상태에서 밑에 있는 OX 선지를 좀 분석해 줄게. 지식과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 정보사회, 유튜브로 돈 버는 세상, 이런 게 정보사회가 더 크다. 이렇게 보여준 거고. 자, 두 번째 보자. 이 말이 헷갈리다. 일터와 가정의 경계가 뚜렷한 건 산업사회야. 옛날. 왜? 다 회사 건물로 출근을 해야 돼. 지하철 타고, 자동차 타고. 근데 지금은 어때? 집에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기도 해. 그래서 올리는 게 직업인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 내 집과 내 일터의 경계가, 정보사회는 적겠지. 재택근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산업사회가 더 경계가 뚜렷하고 정보사회는 경계가 흐리멍텅해. 왜 산업사회는 이게 안 되는 줄 알아? 인터넷으로 뭔가 전송하는 게 속도가 느려. 인터넷이 뭐 있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재택근무가 거의 불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집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답이 2번이다. A가 산업사회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대면이라는 말이 뭐냐면 얼굴 면자야. 얼굴을 맞대고 얘기한다. 커피숍에서 커피 먹으면서 얘기하는 게 대면이야. 근데 카카오톡에서 이렇게 얼굴 안 보고 대화를 하면 그건 비대면이지. 어쨌든 산업사회가 대면이 더 크겠지. 정보사회는 사이버상에서 뭐 SNS 같은 걸로 소통을 하니까. 자, 네 번째, 소품종 대량 생산은 산업사회 모습인데 뭐냐면 품종이 작다는 게 소품종인데 기술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계가 한 종류야. 그러니까 하나의 종류밖에 못 만들어. 그건 그냥 계속 만드는 게 대량 생산인데 정보사회에는 기술력이 좋아지니까 여러 품종을, 여러 디자인의 물건을 소량 생산하는 방식이지. 총량은 많겠지만, 그지? 그래서 다 품종을 소량 생산하는데 품종이 많아지면 소량으로 생산해도 다 모든 물건을 합치면 되게 많아질 거야. 이런 방식이 정보사회. 기술 발전의 속도는 당연히 정보사회가 높다. 자, 잠깐 정리하고 다음 강의로 가도록 하자. 자, 11번 문제를 볼게. 이거는 4단원에 있거든. 하나씩 볼게. 그냥 뭐라 그럴까? 단순함기 주제 중에 하나야. 이거를 막 복잡하게 내기보단 원래는 헌법재판소나 권력분립의 원리 이런 데를 좀 어렵게 내고 얘는 단순함기를 하면 좀 맞출 수 있다. 우리 기본권이 총 6개가 있어. 뭐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이렇게 6개인데 뭐 그 중에 이제 3개를 주고 각각의 특징을 연결짓는 문제거든. 하나씩 보자. 먼저 국가가 있어야만 보장되는 권리이다라고 했을 때 답변이 A와 C는 똑같고 예 또는 아니오로 똑같고 B만 다른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아예 정해버리면 돼. 국가의 존재가 있어야만 하는가? 참정권. 아니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하는데 국가가 있어야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있지. 참정권 맞고 청구권. 판사가 있어야 무슨 판결을 해주지. 이거 청구권의 대표적인 게 재판 청구권이거든. 그러면 국가가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또 하나가 사회권. 복지제도는 국가가 국민에게 돈을 주는 거니까 당연히 돈을 주는 국가가 있어야 돌아가. 얘네 셋은 국가가 있어야만 보장되는 권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나머지 3개 있거든.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은 원래 인간은 행복해야 되고 원래 인간은 평등하고 원래 자유로워. 그거는 자연 상태, 즉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 상태부터 보장되던 초국가적 권리여서 국가가 없어도 돼. 그 3개는 얘네 3개만 있는 거야. 총 6개 중에. 어쨌든 우리 후보엔 자유권, 평등권 얘는 국가가 없어도 돼. 얘만 참정권만 국가가 있어야만 보장되지. 그러니까 혼자 떨어진 이 참정권만 해당해서 B가 참정권일 거야. B가. 또 하나 볼게. 이쪽으로 와보면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은 우리 헌법 11조에 써 있는 평등권이다. 왜냐하면 국가는 모든 국민을 다 똑같이 대해주려고 해. 그게 전제로 깔려 있어야 돼. 자기랑 더 친한 사람 더 잘해준다 이런 게 아니야. 그래서 국가는 모든 국민을 똑같이 잘해준다는 전제 조건을 깔아놓고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아니 저 재판 청구권을 행사했는데 나랑 친한 애 먼저 재판해주면 안 되잖아.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전제 조건을 깔아놓고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하는 거다. 물론 실질적 평등이라고 해서 완전 다 똑같이 대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 평등이라고 해서 사회적 약자를 좀 더 잘해줘서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그런 방식도 있긴 해. 어쨌든 평등권. 그래서 평등권만 해당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C가 평등권, 그리고 B는 이미 참정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A가 자유권이어서 A, C, B의 대응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야. 하나씩 볼게. 1번, 가장 최근에 등장한 건 복지제도야. 우리 권리 중에. 그래서 사회권에 관련돼 있다. 가난한 사람에게 생계비를 지급한다. 이게 복지제도. 자, 2번,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참정권인데 이게 B니까 답이 2번. 참정권은 뭐 선거권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당선시키고 다른 사람을 국회의원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게 선거권이야. 선거를 해? 그럼 다른 사람을 대표로 뽑는 거지. 물론 내가 나를 뽑을 수도 있지만. 두 번째, 내가 저를 뽑아주세요 하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출마를 해. 그럼 뭐야? 공무담임권이라는 그런 참정권의 형태도 있단다. 그래서 선거권, 공무담임권. 선거권은 내가 다른 사람을 뽑는 거.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그래. 그리고 공무담임권은 피선거권이라고 해. 내가 공직을 담당하는 거. 물론 거기다 하나 더 국민투표권이라는 것도 있어. 뭐 세 개가 참정권이다. 세 번째,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건 자본주의는 부자만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괴로워지는 빈부격차가 자본주의의 문제점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은 사회권.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좀 올려주고 생계비를 지원하고 부자의 돈을 누진세로 좀 깎아내리는 이런 방식이 사회권적 영역이야. 자, 네 번째. A는 B씨와 달리 적극적 성격이다라고 하는 건 적극적이 뭔 말인지부터 알아야 되거든. 국가에 요청했을 때만 들어준다. 국민이 국가에게 직접 찾아와서 요청을 해야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선거장에 누구도 오라고 강요 안 해. 선거를 해야만 자기의 한 표가 국가 정책 겨냥에 반영이 돼. 결정에 참정권. 두 번째, 청구권은 억울한 일이 생겨도 재판을 청구하러 직접 법원에 온 사람에게만 국가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개입해서. 세 번째, 사회권도 내가 가난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도와줘. 내가 가난하고 힘들다는 걸 국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만 도와준다. 그래서 적극적 성격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이제 수단적 권리는 재판 청구권이라는 게 수단적 권리지. 재판 청구권이라는 게 수단이 돼서 다른 목적. 내가 예를 들어 평등권을 침해당했어. 그럼 재판을 걸어서 평등권을 보장하면 평등권 보장이 목적이고 재판은 수단이야. 그래서 수단적 권리. 이런 얘기. 답이 2번이다. 12번 볼게. 아르바이트를 뭐 하는 청소년이 있다 하면 15세부터 할 수 있거든. 생일 지난 만 나이 15세고, 그지? 그리고 15, 16, 17세. 법에는 18세 미만자가 연소근로자라고 하니까 18살은 성년 근로자인 거야. 완전 성년은 아니지만 성년 근로자로 따지면. 자, 올해 16세가 된 고등학생입니다. 그럼 연소근로자지. 그냥 다 필요 없고 연소근로자는 성인이 하는 거 다 똑같은 거의 대부분 비슷한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약간 미성년자다 보니까 근로 계약을 할 때만 부모님 동의서를 좀 받아야 되고, 물론 월급은 내가 그냥 내가 사장님한테 직접 달라 그러면 줘, 사장님이. 그리고 여러 가지 노동 3권이나 이런 어떤 것들을 받는데 연소근로자는 특별히 좀 청소년이기 때문에 위험한 일에 종사하지 못하게 일부의 제약사항이 있어서 특별히 더 보호를 하는 것 뿐이야. 하나씩 보자. 먼저 1번 갑. 연소근로자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이야. 맞아, 그지? 아니, 연소근로자라고 돈을 조금 주면 말이 안 돼. 이게 똑같은 돈을 받는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돼, 무조건. 더 받는 건 상관이 없어. 자, 그 다음 연소근로자는 임금 청구 시 반드시 법정 대리인이 부모님이거든. 부모님의 동의를 아니야. 애초에 일을 시작할 땐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해. 핸드폰 사러 갈 때처럼.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에다가 부모님 동의서를 들고 가면 가능해. 물론 부모님하고 직접 가면 그런 것도 필요는 없겠지. 부모님이 알아서 하니까. 근데 이제 돈을 받을 땐 내가 일을 한 걸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부모님 몰래 그냥 받아도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소근로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위험한 데선 일을 할 수가 없어. 법에 무슨 탄광에서 일을 한다. 좀 위험할 수 있지. 또는 술을 나르는 행위, 이런 거 안 돼. 지금 삼겹살집에서 술을 나른다,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야. 알지? 보건상 유해하니까. 자, 네 번째, 술 취한 취객들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자, 네 번째, 연소근로자는 단결, 단체교섭, 단체 행동이 노동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거든. 노동조합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월급 좀 올려주세요라고 만남, 교섭을 신청할 수 있고, 만약에 교섭을 무시당하면 파업을 할 수 있는 거지, 단체 행동권으로. 이런 것들 보장받을 수 있어. 답이 2번이야. 자, 13번 볼게. 자본주의의 특징인데, 자본주의는 맨 처음에는 그냥 냅뒀어, 국가가. 니네 알아서 돈을 벌어. 자유방임주의라고 해서 애덤 스미스 시절에 그래 뭐 열심히 돈 벌고 세금만 잘 내라. 국가 입장에서 그냥 쫙 풀어놨어. 무슨 직업을 하던 뭐 네 맘이다 했는데 경제 대공황과 엄청난 빈부격차가 생겨서 사회 구성원끼리 서로 싸우는 문제가 생기니까 국가가 어느 정도는 터치를 하기 시작해. 부자가 가난한 사람한테 갑질하지 마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지금 일자리가 없으니까 복지제도를 통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케어를 좀 해줄게. 국민을 케어해주는 정부, 수정자본주의, 큰 정부가 등장해. 케인즈라는 사상가가 얘기한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는데 국가가 너무 간섭을 하다 보니까 정부의 허락을 다 받아야 되는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서 효율성이 툭툭툭 떨어지는 문제가 생겨. 그래서 다시 작은 정부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등장하는 거야. 물론 중간에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석유파동이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너무 얘기가 기니까 요약해서 그냥 얘기한 거다. 결국 자, 1번을 볼게. A는 수정자본주의잖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하니까 수정자본주의가 되는데 그래서 답이 1번이거든. A는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했다. 시장에 내맡겨 놨더니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라는 게 생겨서 엄청난 실업자가 생기고 경제가 파탄이 났어. 그래서 그 경제를 복구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을 하기 시작해. 댐 건설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뉴딜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해결을 해왔다, 미국에서. 자, 그래서 답이 1번이고 그 다음 큰 정부, 작은 정부는 앞뒤가 바뀌었으니까 패스고 3번을 보자. 보이지 않는 손은 자본주의의 기본 입장이야. 수요와 공급, 구매자와 판매자의 어떤 가격이 딱 맞는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이건 계속 바뀌어. 그래서 국가가 가격표를 정하는 게 아니라 구매자와 판매자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렇게 시장의 가격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자본주의의 기본 입장이야. 결국 다 되는 말이어서 뭐가 달리 이러면 틀려. 자, 네 번째, 자본주의는 어쨌든 효율성을 더 우선시하는 거야. 효율성이 뭐 100%냐 90%냐 80%냐의 차이일 뿐이지. 형평성은 평등의 개념이니까 아무래도 국가가 개입할수록 형평성이 높아지고 국가가 국민의 삶에 개입을 안 할수록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보면 돼. 자, 그 다음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건 아무래도 수정자본주의의 입장이다. 자, 14번으로 갈게. 이런 거는 뭐 쭉 보니까 뭐 지도 맞추기 문제잖아. 쉬운 문제다. 지열, 해충. 지열은 땅이 너무 뜨거워. 왜? 공기가 뜨거워 더운 지방이니까. 해충, 벌레가 많다. 고산가옥, 그래서 벌레들이 못 올라오게 사다리로 집을 짓고 거기다가 끈끈이 같은 걸 막 발라놓으면 뱀이나 벌레가 못 타고 오잖아. 개미. 향신료, 음식이 약간 냄새가 나니까 금방 상하잖아. 미생물들 때문에. 그래서 기름에 볶아서 먹는다. 누가 봐도 열대기후. 지구의 정중앙에 있어야 돼. 그래서 B야. C야, C. C. 자, 여기 인도네시아 뭐 이런 지역. 이 적도는 딱 그어야 돼. 적도를 그어볼까? 자, 지구의 정 가운데를 딱 그어봅시다. 여기가 적도야. 그러니까 적도 딱 통과하는 이 지점이 아무래도 이 근처일수록 덥고 위로 올라갈수록 추워지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추운 한대기후. 알래스카 북쪽 지방.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이잖아. 여기는 건조기후야. 요 라인이 내가 색칠을 좀 해줄게. 노란색으로. 요 라인이 싹 다 건조기후 지역이라고 보면 돼. 여기. 맞지? 요 지역. 자, 그래서 두 번째. 지붕이 평평하다. 비가 안 오니까 지붕이 평평한 거야. 비가 많이 오는데 지붕이 뾰족하다. 그리고 창문이 좁다. 벽이 두껍다.
창문이 좁고 벽이 두꺼운 건, 창문이 좁은 건 모래바람이 튀어들어와서 그래. 그리고 벽이 두꺼운 건 열기를 차단하려고 그러는 거지. 밖이 뜨거우니까 두꺼운 지하실 효과를 누려서 안에를 서늘하게 만드는 거야. 자, 그리고 대추야자가 이제 소금기가 있는 사막 지역, 물도 별로 없고 소금기가 있는 물, 오아시스 물이 약간 짜거든. 그래서 그런 물에서 자라는 게 대추야자야. 자, 저거 말려서 막 씹어 먹고 다닌다, 간식처럼. 그 다음 한대 기우는 술록, 이동식 가옥, 텐트 같은 거, 그리고 날고기를 먹는다. 여기는 뭐 상하지 않으니까. 답이 그래서 몇 번이다? 5번이다. 15번. 밑줄을 좀 쳐볼까?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그래서 이런 거 왜 할까? 사회적 약자를 일정 기간, 일정 조건 하에 좀 더 잘해주는 거야. 지금까지 받아왔던 차별을 조금 시정하고 수정해주는 그런 국가 정책적 노력이지. 이런 걸 7글자로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해. 알았지? 적극적 우대 조치. 물론 이건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역차별의 논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접근하자. 이런 게 이제 입장인 거야. 결국 공통으로 추론하고자 하는 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야. 그래서 법과 제도의 시행도 해야 되지만 개인들이 마음속 깊이 약자를 무시하거나 차별하면 안 되겠다는 인식의 개선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답이 5번인데 이 4번 선지는 여기 안 나와 있어. 둘을 읽어봐도 그 어디에도 역차별에 관련된 얘기는 없다. 그래서 제시문에 안 나와서 없는 거고, 자, 1번. 성별에 따른 차별이 둘 중에 뭐가 더 강한지 약한지는 이 제시문만 보고 비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는, 약자와 소수자는 좀 다른 개념이거든. 사회적 약자는 그냥 어떤 빈곤한 집단, 이런 사람들이 약자일 거야. 그런데 소수자는 뭐 식별 가능성, 피부색, 흑인 차별 생각하면 돼. 그리고 집합적 정체성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무시당한다는 인식도 있고, 그지? 뭐 당연히 인구수가 적다고 소수자는 아닌데, 그래서 소수자보다 약자가 좀 더 추상적 개념이야. 생각을 해보면 조금 달라. 그래서 자, 뭐 가난한 계층, 그러면 약자일 수는 있어.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으니까 그냥 불리하게만 하면 다 약자야. 하지만 소수자는 아니다. 뭐 이런 거. 어쨌든 답은 5번이야. 넘어가자. 16번 보면 우리나라의 기본권이 아까 뭐라고 했지? 행복, 추구, 평등, 자유, 그 다음에 참정, 청구, 사회권 6개인데 그 6개의 기본권이 나만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5천만 명이 다 같이 누리다 보면 기본권에 충돌의 문제가 생겨. 충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흡연의 자유가 있을 거야. 그런데 누군가는 담배 연기를 싫어하니까 혐연권이라는 것도 있어. 그럼 충돌하지. 그럼 어떻게 해결한다? 흡연 장소를 지정하고 필 수 있게 하고, 그지? 뭐 흡연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 그 근처 가지 말라고 하면 되잖아.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그런, 또는 학생들이 모이는 지역에서는 담배를 못 피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절충을 하나지. 그러니까 기본권은 제한이 가능한 거야. 제한이. 누구에게나 사유재산권은 있어.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행사할 자유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그런 재산을 도박에 쓰거나 나쁜 짓에 쓰지 못하지. 재산권은 일정한 정도의 제한을 가하는 거야. 이런 방식이야. 그래서 국민의 37조 2항에 있는데 우리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보장되지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국가의 대한민국의 존재를 위태롭게 하는 이상한 시위를 한다거나, 또는 질서유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예를 들어서 도박 얘기해서 도박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회적 분위기가 생기면 직업,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가 무너질 수 있어. 열심히 차근차근 노동하고 저축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상해질 거 아니야. 이상한 기분이 들 거 아니야. 그래서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를 규제하시고, 떠나가 공공복리,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새벽에 막 혼자서 막 신났다고 새벽에 막 노래 부르고 아파트에서 그럼 되겠니? 드럼 치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 공공복리 위반이지. 그럴 때는 그냥 누군가의 말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길 때 국회의원들의 합의로 만든 법, 국회가 만든 법으로 제한할 수 있어. 대통령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법률로 만들 수 있어. 자, 제한하는 경우에도 너무 심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제한은 할 수 없다. 이런 방식.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다는 틀린 거고, 기본권 제한을 통해 보호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개인의 이익이 크면 말이 안 돼. 공공복리를 위한 거니까. 그 다음에 기본권을 제한할 때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의 제한만 하는 거야. 권리를 보장하는 게 목적인데 충돌 나면 한 사람 편만 들어줄 수 없으니까 둘을 절충하는 거거든요, 이게 국가가. 그 다음,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에 의해 함부로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가 또 오바해서 막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면 안 돼. 그래서 답이 디글리얼이다. 자, 17번 볼게. 7번은 우리가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면 지켜야 되잖아? 준법. 그런데 때로는 만들 때는 괜찮았지만 시대가 변하니까 이 법이 좀 악영향을 끼치는 법들이 있어.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지? 합법적 방법으로 헌법재판소를 찾아가서 위헌법률 심판을 하는 방법도 있어. 물론 내가 직접 찾아갈 수는 없지.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데 판사에게 요청을 해서 판사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헌법재판소에 한 후에 그게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되는데, 만약에 그런 여러 절차를 통해서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지금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암적인 존재가 법이 하나 있는데 안 없어져 자꾸. 그럼 막 시위를 하는 방식이 최후의 수단인 거야. 그게 시민 불복종의 수단이고, 합법적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도 절대 안 바뀌고 이 사회에 부정의함이 계속 지속될 때, 정의롭지 못할 때 공익성, 비폭력, 폭력 시위하면 안 된다. 처벌은 받아야 돼. 시위를 통해서 뭔가 피해를 끼치거나 이러면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지. 최후의 수단. 합법적 방법이 있으면 그거부터 해야 돼. 공개적으로 하는 거야. 이 5가지 조건을, 물론 이제 학교에서 4가지로 압축해서 하기도 해. 뭐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면 불법적 위법 행위지만 정의롭다. 시민불복종은 결국 법을 대놓고 어기는 행위거든. 예를 들어서 봐봐, 밑에 거 볼게. 영국 정부가 인도를 식민 지배할 때 소금을 만들어서 먹으면 처벌했어. 아니, 인도도 삼면이 바다야. 바닷물 떠가지고 말리면 소금이잖아. 그렇게 하면 법을 어긴 거야. 왜? 인도에게 영국이 소금을 팔아먹으면서 돈을 뜯어왔거든. 자기가 돈 못 버니까, 영국 입장에서. 그래서 진짜 이상한 법 아니니? 인도 사람들이 이 말이나 되냐, 이 법 좀 없애라 이거. 나 그냥 소금을 만들어 먹었는데 내가 왜 감옥을 가냐. 안 받아들여져. 그러니까 이에 대한 저항으로 간디 선생이 가가지고 소금법 투쟁 운동을 했어. 소금이 있는 바닷가까지 가가지고 소금을 만들어서 각자 챙기는 이런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게 대놓고 법을 어긴 위법 행위지만 정당하다. 윤리적으로는 정당하다. 법을 어겼지만. 이게 시민불복종이야. 법을 어기는 위법 행위. 알았지? 자, 정당성학 분류의 비공개적이 아니라 공개적이다. 물론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야 되고, 자, 위법 행위니까 처벌은 받아야지. 그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동참을 요구하게 돼서 결국 이 법이 없어지게 된다. 권력자들 입장에서 뭔가 압박을 심하게 느끼게 되겠지. 결국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권력자들의 권력도 무너지는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18번 볼게. 18번은 경제의 기회비용 파트인데, 우리가 음식점 가가지고 짜장면을 시키면 괜히 짬뽕을 먹고 싶은 충동도 생기잖아? 그럼 우리는 어떤 계산을 하니, 머릿속으로? 짜장면 얼마지? 짬뽕은 얼마지? 먼저 내가 내야 될 돈부터 따지지 않니? 그게 뭐야? 명시적 비용이라고. 내가 지금 메뉴판에 얼마를 내야 되지? 이걸 먼저 따져. 그런 다음 어때? 2번째, 내가 만약에 짜장을 먹는다면 짬뽕 국물이 나에게 줄 뻔한 아쉬움이 너무 클까? 이러면서 한번 포기한 이득을 따지지. 포기한 이득 또한 나에게 비용, 손해가 돼. 나에게 손해는 2개야. 첫 번째 손해는 내가 내야 될 돈인 명시적 손해, 비용이니까. 2번째, 내가 못 먹은 거 포기했잖아. 포기한 게 너무 크면 안 되지. 그지? 내가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먹는데 옆에 한우가 있어. 둘 중에 하나를 먹을 수 있어. 그럼 짜장을 먹으면 한우를 못 먹어. 한우를 먹으면 짜장을 못 먹어. 그럼 난 한우를 먹겠다, 차라리. 왜냐면 짜장을 먹으면 더 맛있는 걸, 물론 나는 한우를 좋아하니까 포기하게 되잖아. 이런 방식이지. 그치? 결국에 우리는 비용을 따질 때 2개를 따져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낸 돈뿐만 아니라 포기한 이득까지 하나씩 보자. 근데 포기한 이득인 거야.
갑은 한정판 아이돌 포토카드 판매 시간과 요가 수업 시간 겹치자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다가 아이돌 포토카드는 재판매 시장에서 기존 가격의 5배 이상 비싸게 팔린다. 왜? 경매가 붙어서 그래. 카드는 몇 장 안 되는데, 아니 뭐 나이키에서 신상 운동화 나오면 막 모으는 사람들도 똑같잖아. 그지? 왜? 왜 비싸? 쭉 내려와 볼까? 희소성 때문이야. 희소성은 그냥 귀한 거 아닙니까? 아니야. 희소성이 뭔 뜻인지 알려줄게. 희소성이라는 건 사람들의 욕구는 무한한데, 확대 좀 해줄게.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고, 쉽게 얘기하면 뭐 아이폰이 1억 개가 있어도 아이폰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이 10억 명 있잖아? 그럼 가격이 비싸죠. 경쟁이 붙으니까. 그지? 그렇게 돼. 그래서 자원의 상대적 부족 상태야. 물건이 10개 있는데 원하는 사람이 2명밖에 없잖아? 가격이 내려가. 이렇게 돼. 재고가 쌓이니까. 이런 방식이 희소성이야. 단순한 희귀성인 절대적 부족 상태랑 다르다. 희귀하다 이러면 그냥 절대적으로 없어, 저 물건의 개수가. 그게 아니라 물건은 많은데 원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경매가 붙어. 이런 게 희소성. 희소성이 높을수록 가격이 비싸죠. 알았지? 그런 거 생각해야 돼. 어쨌든 이건 희소성으로 설명이 되니까 기억이 맞고, 결국 갑은 월 20만 원의 수강료를 지불한 요가 수업 대신에 3만 원을 주고 포토카드를 추구하는, 이게 중요한 말이다. 이게 합리적이래. 그러면 이 상황은 뭐야? 합리적 선택이 뭐죠? 합리적 선택은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이 순편익이 양수값인 거야. 편익은 이득이야. 기회비용은 방금 전에 봤던 낸 돈인 명시적 비용과 포기한 이득인 암묵적 비용, 그걸 다 따져도 이득이 더 큰 거야 라고 여기 써놨잖아. 그냥 그러면 자, 갑은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작다고 판단한 거니 합리적 선택을 했다면서, 그러면 편익이 더 크다고 선택했으니까, 편익이 더 크니까 합리적 선택이라고 써있지 않을까? 리을 틀렸고, 또 하나 디귿을 볼까? 동그라미 디귿은 리을의 명시적 비용이다. 이 3만 원은 아이돌 포토카드를 구매할 때 내야 될 돈이니까 내야 될 돈인 명시적 비용이 맞다. 그래서 답이 기역 디귿이고, 니은이 왜 안 되냐면 그냥 무작정 포기한 게 다 기회비용이 아니야. 포기한 이득에서 비용을 빼는 거거든. 결국 포기한 이득이어야 돼. 이득. 저 자체가 뭐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이건 그냥 뭐 지불한 돈이고, 그 옛날에 지불했던 또 매몰 비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어쨌든 기회비용이 포함되기는 좀 힘들다. 여러 측면에서 답 2번. 자, 19번을 보면 이거는 읽어보면 알겠지만 인디언 추장의 이야기, 비상출판사 교과서에 있는 거거든. 그걸 모의고사에 낸 건데, 결국에 뭐 들꽃도 술록도 말도 독수리도 다 우리의 형제입니다. 말 그대로 생태계를 다 존중하는, 자연은 그 자체로의 가치, 자연에도 본래적 내재적 가치가 있다 라고 보는 생태중심주의의 입장이고, 우리는 자연의 일부분이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다, 상호 유기적, 상호 의존적인 입장이다. 그러니까 자연이 망가지면 우리도 죽는다, 자연을 아껴야 우리도 산다, 이런 입장이 생태중심주의. 답은 3번. 마지막 얘기, 기업의 역할을 보는데, 기업은 원래 회사가 망하지 않아야 되는 역할이 1순위야. 그래야 그 회사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잖아. 또는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의 이윤을 추구하는데 일조해야 되지. 그래서 기업의 역할 중에 최우선의 역할은 이윤 추구야. 그런데 이윤만 추구하는 건 악덕 기업으로 빠질 수 있어서, 기업에게 충분히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 두 번째 미션을 줘. 어떤 미션? 사회적 책임이라는 미션.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는 친환경 경영이나, 또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양 폐기물을 없애는 이런 경영들. 답이 5번인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소비자나 지역사회 등과의 관계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결국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아야 기업이 돈을 벌어. 이미지가 좋아야 되잖아. 그럼 어때? 그냥 돈만 따박따박 벌어가는 기업을 누가 좋아하니? 뭐 어려운 이웃도 도와주고 기부도 하고, 또는 뭐 지방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에
공장이나 일자리를 마련해서 그곳에 인구를 유입해서 국토의 균형 발전에 일조하고, 또 뭔가 친환경 농산물을 막 재료로 해서 먹거리를 제공해서 우리의 어떤 건강을 챙겨주는 이런 기업이 있다면 우리는 좋아하겠지. 즉 사회적 책임은 윤리적 책임과 비슷한 말이야. 기업을 윤리적으로 경영한다거나 친환경적인 경영을 하는, 이산화탄소를 조금 배출하는 이런 경영을 하는 게 기업의 두 번째 미션이다. 첫 번째 미션은 이윤 추구, 두 번째는 사회적 책임이야. 알겠지?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9월 모평에 있었고, 설명을 다 했는데, 이 9월 모의고사의 내용들을 중3 학생인데 이제 내년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 뭐 이런 학생들도 한번 보면 전단원이 다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학교 내신에 이 문제 중에 일부를 반영하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고1 학생들을 위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잘 활용해서 원하는 점수를 맞길 바래. 고생했어.